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공장에서 힘든 일도 마다하며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딸을 키워왔고, 큰딸은 결혼해 손주도 받고 작은 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을 멈추지 않았던 남편이자 아버지. 그는 이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 13층에서 투신자살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그리고 그 무엇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 끝까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한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남부럽지 않았던 아버지, 고인 59세 최희성님이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5월 10일 새벽 가족들에게 나 좀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라는 전화를 끝으로 2시간 후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건 유서, 아까 보신 유서와 봉투에는 5만원, 만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넣어 대학생인 작은 딸 앞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음성 유서도 존재했습니다. 5분짜리 유서를 3개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2개가 현재 공개된 상황이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저 X라는 사람한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습니다. 진짜 밥을 굶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너 돈도 많은가 보다 고소하고 그래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된다고요? 사직서 안 됐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너 스트레스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저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정말 X라는 사람한테 다시 안 당하도록, 경비가 억울한 일이 안 당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 저승가서라도 꼭 그 은혜 갚겠습니다. 엄마 아빠 싶어 누님 어머님 정말 그 은혜 꼭 갚겠습니다. 네. 고인께서는 이 음성을 남기시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자신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남은 자들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 모든 게 다 남은 목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음성에서 우리의 귀를 어쩌면 거슬리게 하는 한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억울하다, 나의 죽음으로 모든 걸 꼭 다 강력히 처벌하고 알려달라 라고 하시는지, 함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이야기하게 될 장소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성원 상떼빌 아파트입니다. 총 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0년 건설된 소단지 규모의 아파트지요.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파트들은 주차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중주차라는 걸 하게 되고, 이중주차라는 차량은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걸 이제 풀어놓고 중립해 놓고 있어서 그 차량들을 움직이면서 다른 차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일종의 에티켓입니다. 모두가 암묵적으로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일찍 나가는 사람은 차를 밀고 나가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누군가의 하루 일과가 깨질 수밖에 없지요. 물론 자신의 손에서 아무렇지 않게 밀면 됩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순수 모든 아침마다 늘 웃는 얼굴로 모든 사람의 출근길, 퇴근길에 문제가 없게 이 일을 자신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지도 꼼꼼히 작성하시며 본인의 업무,
충실히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에 대한 트러블들은 좀 옛날부터 있었던, 1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갑자기 촉발이 좀 세게 됐던 시간이 바로 2020년 4월 21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당연히 다른 차들이 나가고 길을 열어줘야 되니 차를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주고 계셨던 거죠. 고 최혜성님께서는 구형 아반떼 HD를 이렇게 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 남성은 다가와 다짜고짜 밀치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 차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간의 싸움이 발전할 수 있었지만 경비원이셨던 고인께서는 최대한 트러블이 없게 하려고 좋게 좋게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해자는 그대로 고인을 데리고 한 장소에 가게 됩니다. 경비소장에게 아니 내가 월급 주는데 아니 머슴 주제에 말을 안 듣냐, 사표를 써라, 이런 얘기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주차 문제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께도 내 차 건들지 말아라, 앞으로 절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차를 타지 말던가, 아니면 일찍 가서 제대로 주차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주차하던가,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건 막아야겠고 자기는 늦게 와야 되겠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 똑같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고인께 여기 있는 가해자는 시비를 겁니다. 아직 안 그만뒀냐? 갈 데 없냐? 그러면서 욕을 했던 거죠. 4월 25일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 땡땡 같은 놈 아직도 그러네. 아직도 그만 안 뒀네. 너 지금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나한테 100대 정도 맞을 거야. 내 조직원 10명 풀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땅에 묻어서 죽이겠다. 상처나지 않게 때리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합니다. 4월 27일 그때는 또 찾아가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안에 CCTV가 없습니다.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 그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고인에게 다짜고짜 들어가서 너는 소변이 볼 자격이 없다. 그냥 바지에 싸라. 라고 얘기하며 문을 등으로 막고 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그 이후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며 주먹으로 그리고 구두발로 그렇게 폭행을 합니다. 결국 고인께서는 코뼈가 주저앉은 중상, 그리고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이후 뇌진탕 진단까지 받으셨죠. 전치 3주였습니다. 이걸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폭행을 당한 겁니다. 4월 28일 고인께서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데요, 이걸 접수했더니 적반하장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 많은가 보다? 고소도 하고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내가 죽던 네가 죽던 이 싸움이 끝날 거니까 산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 길에서 보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인께서 그 음성유서에 그 말을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인께서는 폭행을 당한 직후 친형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친형은 항의합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에 대해 지금 나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요?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라고 얘기하며 맞고소를 진행합니다. 그 맞고소에도 이유가 있었거든요. 물론 가해자가 주장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장이 접수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5월 3일 일요일 오전 11시 주차장에서 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많은 주민들도 다 함께 봤던 겁니다. 그 전부터 함께 신경 쓰고 소장도 같이 접수해 이렇게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봤더니 똑같이 고인께서는 지금 넘어졌다, 어깨를 붙잡으면서 고통을 약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아까 본 그 가해자.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자꾸 괴롭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며 당시에 굉장히 소란스러웠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5월 4일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그 아파트에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문이 잠겨 있었고 입주민들이 발견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면서 좀 나아지겠지, 치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바로 가해자가 고인께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땡땡씨, 조사는 잘 받고 오셨습니까? 최땡땡씨 친형분께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져 내려앉으셨다고요? 어쩌다 그러셨습니까? 친형이라는 분께 또 야이 자식아 하셨나 보군요. 최씨 본인 입으로 분명히 첫날부터 사표 쓰겠다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고발하고 죄송합니다 해놓고 돌아서서 바로 고소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사람들 얘기로 머슴인 최씨의 끝이 없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진단서 참조하시고 일단 돈 많이 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비만 2천만 원이 넘고 장애인 등록된다고 하니 참 남들 얘기로 머슴한테 가슴마저 넘어져서 디스크 수술해야 하는 등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소.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보낸 게 상해 진단서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2019년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장애 진단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번에 트러블이 있었다, 쌍방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 자기도 맞고서란 게 쌍방 폭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상해 진단서가 나왔고 2천만 원 정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윗이야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거짓말한 겁니다. 저런 얘기가 한 적이 없어요. 즉 자기가 때린 걸 친형한테 맞았다라는 일종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보내놓은 거죠. 경찰 조사 때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경험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범죄자들의 특징이죠.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던 혹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이 있었을 때 경험치를 알고 있어서 이런 걸로 장난질 치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증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인께서는 식사도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정말 자기가 2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식사를 잘 못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처음 말씀드린 5월 10일 자살을 선택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누굴까요? 가해자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 49세 심씨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이다.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저거 자기가 자해한 거다. 코뼈가 자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코를 자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문자까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물론 모든 건 증거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나왔습니다. 당시 폭행 당시에 CCTV가 하나 공개가 됐던 건데요. 그때 당시 CCTV를 확인해 보게 되면 폭행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 자료입니다. 외부에 아마 약간의 일부의 CCTV만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친형에게 맞자마자 연락을 고인께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상황들이 CCTV에 그대로 녹화가 되어 있으므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사본도 3개가 있죠. 음성 유서가 3개가 있는데 2개만 공개한 이유가 하나가 결정적 증거라고 합니다. 유리한 진술을 할까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지요. 주변의 진술, CCTV 모든 증거로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날짜로 구속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구속영장에는 거의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수차례 폭행을 했다,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상해죄, 폭행, 고소 이후에 있었던 보복 폭행, 그리고 협박 혐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살인죄가 왜 없지? 아니 이거 뭐 살인 미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살인죄와 살인 미수 혐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기존의 판례들, 기존에 있던 내용들로만 확인해보면 괴롭힘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즉 자살을 했다, 괴롭힘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는 이 원인 결과를 대한민국 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살,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다. 즉 스스로 선택했다. 그래서 이걸 원인 결과로 바라보지 않는다. 원인이 있었지만 자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해서 만약에 이게 폭행이나 상해가 있고 곧바로 사망 혹은 도망치다가 사망했다, 뭐 이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텀이 매우 길어. 그것도 어렵다. 아마도 상해죄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 다만 정황상 봤을 때 일반 상해죄보다는 조금 더 형량이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도 기존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언론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죠. 1심에서 형량 조금 높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대부분 상해죄로 나오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말고 프레임을 좀 넓게 열어보면 학생이 학생을 집단 구타해서 학생이 자살을 했다. 학생이 혹은 누군가가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 자살을 했다. 누군가가 악플을 엄청 썼다 자살을 했다. 어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프레임은 똑같습니다. 단 이런 형량들이 1심에서 언론이나 여론의 힘을 얻게 되면 형량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2심에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전에 있었던 판례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까? 이건 감정적 처벌입니다. 형량, 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기존의 형량, 원래 내린 형량만큼 내려주십시오. 하다 보면 2심도 많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이런 생각도 들지요. 아니 협박했잖아. 너 죽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럼 이것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살인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살인죄라는 건 고의성이 껴야 되니까 그런 게 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이거든요. 말로 한다는 게 정말 고의성이 있었는가? 너 죽일 거야? 라는 이야기가 진심이었는지 가짜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살인죄를 물고 안 물고로 해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법은 조금 더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이겁니다. 주민분들은 굉장히 친절한 아저씨이자 아버지 같은 분, 아이들에겐 굉장히 착한 할아버지 같은 분, 눈만 마주쳐도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해주고 차 만지지 마라, 내가 만지겠다, 손 더러워진다, 좋은 하루 보내라 라며 늘 웃으셨던 그분, 그런 분을 입주민들은 잃으셨습니다. 가족은 아버지를 잃었지만 말이죠. 이 사람은 잃은 게 뭘까요? 자살에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살을 스스로 했다라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는지에 대한 문제지요. 저는 외국에 대한 법을 가끔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외국 사례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살의 범주를 나눠 놓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동의하시나요? 자살은 크게 나누면 종류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 정말 자신이 겪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 우리가 아는 우울증, 두려움, 겁. 그게 자신 본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는 절대로 죽을 일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저 아파트에 심씨가 살지 않았다면 고인께서는 지금도 웃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함께 아파트 입주민분들과 웃으며 지내셨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게 변화된 겁니다. 이게 왜 법원에선 긴 시간이라고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몇 주 정도 되는 시간은 정말 고인께는 끔찍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타인에 의한 자살. 왜 심리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시킨 걸 인정하지 않는지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에 의한 자살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거에 대한 선결 조건이 분명히 폭행, 협박, 위협이 있었다면 자살이 아닌 타살, 즉 살인에 준하게 처벌하는 외국법이 갑자기 부러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이 사건을 단순히 자살로 종결하고 상해죄를 묻고 끝내야 될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법을 개정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살의 정의, 자살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저는 김한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분께 여쭤봤는데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 그 얘기가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 타인, 뭔가 누군가의 원인 제공에 의한 자살을 했다라는 문제가 만약에 악용되거나 잘못 이용되면 어쩔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외국은 선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전부터 지속적인 폭행, 그러니까 지속적 폭행, 지속적 폭언, 위험 문자, 협박 이런 거에 대해서 죄질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가 외국법이었으면 살인죄예요. 거의 살인죄에 준하게 가죠. 그리고 이 폭행까지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증거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거의 진짜 살인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걸 왜 여러분하고 방송을 찍기로 결정을 했냐면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타인에 의한 자살은 강력 처벌해야 돼요. 그 이유가 정말 있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고 확실하다면, 그거를 자살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거는 뭐 자살은 됐고 나머지만 할게요 라는 문제는 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게 왜 우리나라가 법이 왜 이상해지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고발인, 고소한 사람은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우리 예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단역배우 사건 기억하시죠? 고인들이 사망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짓을 했는지 고인들이 사망해서 성범죄를 어떻게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증명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도 안 되고 검찰 입장에서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극히 제한적이 돼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타인에 의한 자살을 당한 사람들은 그 타인 때문에 자살을 하면서 그 타인이란 가해자는 증거인멸이 돼버려요. 그걸 증언할 사람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내 죽음으로 모든 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보면 아니에요. 도리어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까? 지금 사실 이 사건이야. 입주민들도 많이 받고 CCTV도 있고 뭐 하면서 조금씩 분투면서 얘기가 나갈 텐데 그래도 적당한 처벌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바뀌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은 이런 법들이 왜 발생을 한 거냐면 자살이라는 범주가 너무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봤을 때 잘 보세요. 갑질 그리고 예를 들면 악플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악플을 달고 뭐라고 하고 인신공격하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두려움에 대한 걸 느끼는 거잖아요. 하는 사람은 별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심리적으로 위험한지에 대해서 외국은 거의 다 알아요. 외국은 그 심리적인 현실에 대해서 공포감에 대한 거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위협해야지만 공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충분한 공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악플 한번 잘못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법 개정이 이런 쪽으로 맞춰졌거든요. 뭐 하나하나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사는 관계 내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가슴도 너무 아프고 저는 저 음성 듣는데 사실 좀 울컥해가지고 뭐 뒷이야기긴 하지만 방송을 하기 참 힘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 중에 좀 이렇게 울컥할까봐 저 목소리가 정말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고 5분 단위로 3개가 나왔다는 건 하나 찍어 놓으시고 또 생각하시고 분이 안 풀려서 또 찍으신 것 같고 또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이 3개가 나온 것 같은데 저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럴까에 대한 것도 있죠. 그래서 분명한 건 법 앞에서는 상해죄 형량을 살고 나올 사람이에요. 심씨 이 방송을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지만 당신은 살인자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아니라고 하진 못할 거예요.
대한민국 법 때문에 상해죄로 끝났겠지만 대중들이 바라보는 당신은 살인자예요. 그거는 사실 반성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반성하시고 참회하고 사세요. 지금까지도 쌍방이네, 뭐 그 사람이 뭐 자해한 거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뭐 자세히 안 알아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범법행위 좀 했을 것 같아요. 경험치 있는 것 같아요. 딱 폭행 이런 걸로 딱 고소 먹자마자 바로 쌍방이라고 얘기하고, 때릴 때도 CCTV 없는 데로 데려갔다는 거 보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것 같고, 그 경험치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짜 문자 보내고,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 심씨도 이걸 나중에 본 다음에 꼭 기억하세요. 준비된 유족, 준비된 피해자 없어요. 당신도 그런 일을 안 당하리란 법이 없다고. 당신이 안 당하더라도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왜 서로서로 어느 정도를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갑질할 수 있지만 그냥 당신이 나이 들고 나이 먹고 당신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허세 부리고 주먹으로 오늘 해결하려고 하고 살다가 나약해지고 했을 때 과연 누가 당신을 지켜줄까? 모든 건 돌아온다니까요. 그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당할 거야. 그럼 당하면 그때는 또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나한테 와서 시비 걸고 나 때렸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했길 바래요. 진짜로. 그리고 영원히 고인 되신 분께 죄송한 마음 갖고 영원히 반성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구속영장 들어갔다고 들었고,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구속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부터도 뭐 경찰 쪽에서 대처를 확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좀 시간이 끌어졌고, 경찰 쪽에서도 좀 시간을 끌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여론에서 와 하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축 들어왔던 거지, 그전에는 안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고인께 성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면 꼭 병원 가세요. 저도 병원 다녀요. 저도 이제 어둡고 다크한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감정적 동요들이 되게 많아요. 유족분들과 통화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기적으로 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꼭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협박한다, 욕한다, 뭐 아니면 누군가가 뭐 폭언을 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도 병원을 다니는 것처럼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주변에 그래도 얘기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 어리네, 나보다 뭐한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꼭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의 죽음으로 모든 걸 밝혀달라고 하시지만 대한민국 법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께서도 되게 많은 걸 우리에게 던지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한 번을 휙 지나가지 말고요, 끝까지 잘 기억하고 생각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긴 한데, 근데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그걸 하시는 분들, 법을 만드시고 개편하시는 분들께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